예, 안녕하십니까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월간 통상편집장 오광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예, 오늘은 글로벌 인사이트 뉴스를 맞습니다. 다루는 시간이죠. 네네. 그렇죠? 예,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통상 뉴스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분이 와 계십니다. 네. 예, 어에진 해담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의 주제가 세일가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세일가스. 네. 세일가스 하면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의 한 종류로 정도로 알고 있고 미국이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네.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가스가 세계 경제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그 얘기를 오 소장님한테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요 본격적으로 시일가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11월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선에 있어서 어떤 향방을 가를 어떤 결정적인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일가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구나. 사실 뭐 지금 뭐 트럼프나 그러니까 뭐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 공약 자체가 이제 에너지 공약이 좀 많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뭐 시장의 관심, 뭐 맞아요. 대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세일가스가 비전통 화석연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화석연료예요. 이것도 네. 석유와 같은 근데 이제 비전통적인 거. 네. 예전에는 많이 안 썼던 건데 그런 거 보면 트럼프는 여기 되게 친화석연료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이쪽 해리스는 반대편이고 아. 그런 게 뭔가 영향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역시 그 MC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맞추셨습니다. 저희들은 대본을 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8월 13일에 나온 워싱턴 포스트 기사예요. 네.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 후보의 프래킹 반대 주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그 프래킹이라고 하면 그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해리스 후보가 2020년에 이 프래킹 방식이 대량의 온실가스와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거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4년이 지나고 나서 이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네. 4년 전에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게 다시 이제 재거론이 된 겁니다. 예.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셰일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 집계 한번 보시면, 네, 이 펜실베니아와 텍사스 주를 합친 거는 거의 전체의 절반 가까이예요. 이야. 그렇죠. 근데 그러네요. 지금 펜실베니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펜실베니아에서만 4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이 셰일가스 산업에서 만들어집니다. 예. 뭐 시추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하는 사람, 뭐 가스를 운반하는 사람, 그 운반한 거를 트럭에 싣고 운전하는 사람, 그렇죠. 뭐 그런 지역 일자리에 정말 한 몫을 하고 있고 이 셰일가스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이 주 평균 급여보다 높아요. 더 잘 벌어요. 고임금 소득자라는 고소득자. 네, 맞습니다. 고소득자. 그뿐 아니라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좋으면 기업도 그렇고 그 돈을 버는 주민들도 그렇고 세금을 내죠. 그렇죠. 네, 세금을 내면 그 주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이 셰일가스와 연관돼서 들어오는 세금 수익도 굉장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제 펜실베니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네. 야, 이거 우리 일자리 잃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해리스 후보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 민주당의 강세를 보인 그 러스트벨트에 속하지만 예. 그 해리스 후보의 셰일가스 프래킹 얘기 때문에 투표를 다시 고민하는 사람이 또 생기면서 요게 이제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다 대부분 이제 지지율이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그렇죠. 몇 가지 스윙 스테이트들이 이제 향방을 가를 곳들이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도 펜실베니아가 너무 꼽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민주당 강세라서 안심을 할 법하지만 이런 사연이 또 있다. 예. 야, 정말 중요한 그거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이렇게 경합주. 흔들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경합주. 예. 근데 펜실베니아도 그런 주에 속한다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해리스 캠프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진화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야 그거 옛날 발언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중단시킬 계획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셰일가스 하게 되면은 뭐 누군가에게는 좀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셰일가스가 뭔가 우리가 그걸 좀 우리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 LPG, LNG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들었지만 그렇죠. 셰일가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셰일가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종류가 또 따로 있나 봐. 결과적으로는 다 천연가스입니다. 아. 네, 천연가스인데 예. 이 셰일가스의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매우 작은 그 모래나 뭐 진흙 이런 게 쌓인 셰일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층 중에서 셰일층에 갇혀 있는 천연가스를 셰일가스라고 하고 그게 만약에 기름이다 그러면 셰일 오일이라고 하죠. 그렇게 차이가 나요. 셰일층에 있으니까 셰일 오일, 셰일가스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LPG, LNG는 예. 가공 과정을 거친 이후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 그 정도로만 이해를 오케이. 하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지금 언뜻 뭐 드는 생각 자체가 뭐 셰일가스도 우리가 뭐 천연가스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뭐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굳이 또 셰일가스다 이렇게 또 부르는 이유가 뭐 앞서서 셰일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 이상의 뭐가 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천연가스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퇴적층에 있고 그리고 이제 시추 방식이 달라요.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기존에 이제 천연가스가 한 300~400m 깊이에 있는 것과 달리 예. 셰일층은 최소 1km 이하에 있어요. 네. 뭐 오른쪽 두 개. 컨벤셔널 가스, 똑같고. 뭐 타입 가스 예.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조금 낮은데 예. 셰일 가스라고 돼 있는 왼쪽에 예. 저 꽃가코는 네. 왼쪽 꽃가코는 쭉 더 들어가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참 밑에 평균적으로는 있구나. 2에서 3km 이하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예. 셰일 가스가 발견된 거는 한 2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유전이나 가스전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어서 채굴할 방법이 뭐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보통 지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방식은 그냥 수직으로 찍 내려가서 끌어올리는 건데 맞아. 그렇죠. 네. 이렇게 이 방식으로 셰일층에서 쭉 해서 쭉 끌어올리려고 해보니까 아주 극소량만 추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야 그렇게 똑같이 비용 들여서 했는데 소량 너무 극소량이 오니까 비용이 안 맞는 거죠. 네네. 너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비싼 돈 주고 셰일가스를 시추하더라도 수익이네? 이런 상황이 또 생겨요. 근데 여기에 미국이 저렴하게 시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예. 그러면서 셰일가스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게 아까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프래킹이라는 그 시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상단 컨벤셔널 가스라고 표시된 게 전통적인 가스 시추 방식인데 네. 들어가는 깊이와 방법도 달라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그 프래킹을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수압 파쇄법? 수압 파쇄법. 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수압으로 파쇄하는 그래서 거. 뭐 어떻게 깬다. 캐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기술이 발견되면서 또 이를 계기로 이제 미국에서 셰일 생산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역할이 됐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천연가스 1위 생산국을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요거를 우리는 또 셰일 혁명이라고도 부르죠. 예. 참. 저는 수압 파쇄법 일단 뭐 배우고 갑니다. 자, 일단 미국이 지금 생산량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매장량은 또 중국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왜 개발 안 할까? 그렇게 보여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중국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보자면 이제 하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지금 근데 오광진 편집장님 덱 아래 셰일층에 가스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좀 해서 로열티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만큼 드릴게요 하면 오케이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은 아래 내가 사는 집 아래에 셰일가스를 시추하려고 해도 내게 아니니까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천연 자원이라고 해도 그건 다 나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업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협조적이지 않는다는 데서 이제 나라 돈으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문제도 좀 있어요. 기술 문제,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강하게 이렇게 좀 쏴줘야 되는. 그래서 그래야 좀 셰일층이 깨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려면 또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 지금 셰일가스 매장 지역을 보면 그 대부분이 주변에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을 내가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셰일가스를 생산해 보겠다고 해도 이것도 경제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네. 단가가 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굉장히 큰 자금들을 투입해서 셰일가스를 어떻게든 좀 생산량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사유재산을 인정을 한 게 한 2003년인가 4년 정도 돼요. 그전에는 거의 인정을 안 하다가 이제 헌법에 보장된 게 나중에 됐고, 그래도 사유재산은 인정을 하긴 하죠. 네, 사유재산은 인정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와 다른 게 토지는 모든 토지 100% 다 국가 소유입니다. 네. 우리가 토지 매매를 했다는 거는 사용권을 매매했다는 거지 네. 소유권은 매매가 되지가 않아요. 네, 뭐 일단 뭔가 하여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어렵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셰일가스에 있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오일 생산국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셰일가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유도 그렇게 많은 나라가 그러니까요. 굳이. 예. 네, 맞아요. 이 전 세계 그 순위로 따졌을 때 10위 안에는 들지 않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셰일가스가 있어요. 사우디 동부에 있는 자프라라는 지역인데 다 있네요. 진짜. 예, 거기에는 200조 입방피트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천연가스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한 8위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자프라 가스전을 통해서 잘 생산이 되면 2030년쯤이 되면 미국, 러시아 다음 3위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정도로 이 자프라 가스전을 잘 개발하면 이제 상황이 또 역전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니케이 기사 지금 띄워드렸는데 네.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사우디 국유기업 아람코가 최소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5년부터 셰일가스를 생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우디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 셰일 혁명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셰일가스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 이게 사우디가 전 세계 원유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네네. 거기가 대규모 셰일가스를 또 개발한다. 뭔가 전 세계 화석 에너지 쪽 그 관련 정책에 꽤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좀 예측을 보면 탄소 중립 때문에 이제 향후에 한 205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석유도 얼마나 줄고 천연가스 사용도 얼마나 줄까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석유보다 감소폭이 크긴 하지만 석유보다는 천연가스가 덜 줄어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수요는 천연가스가 조금 더 많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네. 그래서 대표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에게는 지금 석유가 끝난 후에 어느 정도의 그 국간의 미천을 보장해줄 그런 이제 캐시카우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셰일가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원유를 대체할 이제 나라 안에서도 많이 씁니다. 천연가스는. 그래서 원유를 대체할 자국 내 소비 연료로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저감 차원에서도 이제 석유보다는 나은 대안이죠.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저 소장님 보시기에 네. 이 사우디의 셰일가스 이 개발 프로젝트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정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사우디가 바라는 대로 천연가스 부분에서도 굉장히 탑3 안에 드는 이제 생산국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기존 석유 개발과 달리 그 셰일가스 시추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잠깐씩 얘기를 했지만 그 기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프래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생산 비용 그리고 뭐 물도 중요하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매장량이 그 정도다 그거지. 사실은 어떤 지금 뭐 상위 생산국 반열에 올라서려면 당분간은 앞으로 생산량이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이 사우디에서 생산량이 그 정도 올라갈 거야 라고 예상하기에는 그 근거가 아직은 조금 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이제 국제 에너지 산업의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봐야 되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조금 더 지켜봐야. 워낙 사우디는 항상 꿈을 크게 가지는 나라기 때문에. 지금 네옴시티 뭐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뭐 거울 좀 세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렇죠. 아니, 그래도 저는 매장하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금 미 대선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진을 유발한다. 이 셰일가스를 계속 시출을 하게 되면 뭐 지진을 유발한다. 뭐 향후의 미래에 어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요인이 있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나오는 말들이 그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이게 쭉 들어가서 수평으로 쫙 꺾는 그 프래킹이 지진과 연관이 있는가? 네, 지진을 유발하는가는 굉장히 오래된 논란거리예요. 근데 이제 아까 강한 수압으로 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암석을 깨다 보니까 그러고 셰일가스를 끌어올리니까 이게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에는 사실 무게가 조금 실리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셰일층을 부수고 사용된 물 중에 40%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요. 근데 나머지 60은 어디 갔지? 약간 이런. 어디 스며들었겠구나. 네, 나머지 60%는 어디론가 사라지거든요. 지반층이 약해지고. 맞습니다.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런 물들이 곳곳에 이제 지층을 채우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지진이 잦아진다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지진은 갑자기 자연과학 시간이 됐는데 그 지층과 지층이 서로 뭐 밀어내고 뭐 어긋날 때 발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지층 사이에 빈 공간에 엄청난 물이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지층 간의 마찰력이 또 떨어져서 그 어긋나는 현상이 더 자주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화면을 띄웠는데 영국 정부가 프래킹이 안전하다는 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프래킹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기사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함께 그 프래킹이 지하수를 또 오염시킨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어떤 물 부족 현상을 낳는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셰일가스 시추 현장 주변에 그 지하수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그 쓰촨성 대지진, 그 큰 지진으로 인명 피해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셰일가스 시추가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면서 시추가 좀 중단되기도 했는데 이후에 또 에너지 패권 경쟁이 또 시작이 되고 이제 고조가 되면서 그 중국 내 셰일가스 시추는 계속되고 있죠.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도 있고, 뭐 지진에 관련된 이야기들 사실 미국 대선을 보면서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네. 지속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셰일가스가 이제 석유를 뭐 대신할 뭐 어떤 천연가스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어떻게 이 셰일가스의 산업을 전망을 좀 하시는지 글로벌적으로. 저는 한 2가지 포인트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 수요가 유지가 되느냐. 이제 그런 가격이 유지가 되어 주느냐.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유지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수익이 돼야 일을 하니까. 네, 그럴 때는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캐즘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좀 뜨뜻미지근하게 좀 지체가 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뭐 유럽 쪽에서는 그게 지금 이렇게 확 이렇게 성과를 안 내고 있네라는 좀 주춤한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셰일가스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이에요. 사실 셰일가스는 이전에는 추출을 할 수가 없던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캐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셰일가스를 더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캐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있을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앞으로 이거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나 후퇴하지 않는 이상 기술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셰일가스가
그 전망을 했을 때 딱 정확히 명쾌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 측면, 그렇죠? 수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예. 공급 측면에서는 이 기술 발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본다. 오늘 세일가스 네. 얘기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